정부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휴식시간 보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동 환경이 나쁜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모바일 앱을 보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나이지리아 어린이 4남매가 숨졌습니다. 헌옷과 물건을 주워 봉국에 팔아 생계를 이어오던 부모와 어렵게 지내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지난해 30조 원 넘는 적자를 낸 한국전력과 자회사 임원들이 12차례나 해외 외유성 출장을 다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베트남과 미국, 일본 출장 땐 일정을 맞춰 같이 관광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소에너지로 달리는 친환경 모빌리티.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수소전기차 넥소.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쉬자.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일하다간 과로사할 수 있다. 또 과연 쉴 때 쉴 수 있겠느냐라는 반발이 많았죠. 저희가 취재해보니 정부가 일단 쉴 때 쉴 수 있는 방안으로 앱을 통해 근무 시간을 확실히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하는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면 쉬는 시간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건데 일단 최수연 기자의 보도를 보고 혹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개별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0인에서 50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이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들은 근무 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적법한 임금은 물론 휴가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작은 사업장은 출퇴근 조치가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곳이 많다며 일한 만큼 쉴 수 있는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앱을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근무 시간을 관리하는 앱이 보급되면 휴가나 임금의 보상 체계를 확실히 하는 담보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간 기업에 정부 앱을 쓰도록 강제하기 어렵고 휴가 사용 역시 현재로선 정부가 보증할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법을 통해 출퇴근을 비롯한 근무 기록 관리를 사업주의 법적 의무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구체적인 안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앱으로 구체적인 노동 시간을 다 기록한다. 실제 노동자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공짜 야근을 막을 수도 있겠지만 자칫 분단위로 감시받고 노동 시간을 쥐어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직장인들의 반응을 이상화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직접 근무 시간 기록용 앱을 보급한다는 계획에 대해 직장인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취지대로 되면 좋을 거란 기대도 있지만 기록을 남기고 기록에 따라서 철저하게 보상을 해주는 거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측이 더 촘촘하게 근무 시간을 점검하면 부담스러울 거란 우려도 있었습니다. 저희 업무 시간을 하나하나 다 등록을 하게 되면 1시간 1시간까지도 너네가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앱을 도입해도 사측이 눈치를 주면 노동자들이 공짜 야근을 제대로 기록 못할 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퇴근을 찍고 나서도 야근하거나 이런 일도 잦고 법률적으로 좀 더 개입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록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출장이나 쉬는 시간 등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두고 회사와 노동자가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외근과 접대를 많이 하는 영업사원의 경우엔 어디까지 근무 시간으로 볼지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동계는 근무 시간 기록 의무화 방안은 맞지만 정부가 추진했다 물러섰던 주 69시간 근무와 연동해 추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정교하고 제대로 이제 부작용이 없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주 69시간제에 대한 여론이 나쁘다 보니까 보완 장치처럼 거론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어린이 4명이 숨졌습니다. 나이지리아 국적의 4남매였는데 안방에서 모여 자다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헌옷과 물건을 주워 본국에 팔며 가족들이 함께 그려온 코리안 드림도 타버렸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입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골목 사이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3층 높이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겁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위층으로 번지고 아래로 불똥이 떨어집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도 바로 다가가기 힘들 만큼 거셉니다. 불이 확 천장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무엇이 팍 쏟아지면서 팡소리가 나면서. 이 집안에 나이지리아 국적 어린이 4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 숨졌습니다. 위층에 살던 외국인 등 11명이 다쳤습니다. 거센 불길은 바로 옆 건물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보시다시피 창문이 모두 깨져버렸고 안에 있는 물건도 불에 타버렸습니다. 숨진 아이들은 2층 집 안방에서 모여 자다 숨졌습니다. 11살과 4살 여자아이, 7살과 6살 남자아이, 4남매였습니다. 부모는 2살 막내딸을 안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불길이 너무 빨리 번지면서 다른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애들 전혀 안 보고 불길만 보이더라고. 네, 그래서 다 나온 줄 알았어, 사람이. 불이 난 건물은 1994년 사용 승인됐습니다. 외국인이 주로 사는 오래되고 낡은 건물엔 화재 경보기나 소방시설은 없었습니다. 출입문과 인접한 거실 바닥 정도로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기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산시는 피해 가족에게 임시 거주시설과 구호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어렵게 지내온 나이지리아 아이들은 수시로 위험한 상황에 놓이곤 했습니다. 2년 전에도 집에 불이 났었는데 그땐 큰 화상을 입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아이는 이번에는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엄마 품에 안긴 5살 아이는 자주 웃었습니다. 5남매 중 둘째였던 갓슨. 살던 집에 불이 나 목과 등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아픔에도 웃는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그 하얀 옷을 입은 간호사만 보면요, 보기 자지러지게 울어요. 무섭잖아요. 근데 뭐 웃는 거는 천진난만한 게 있더라고요. 형편이 어려운 가족은 병원비 댈 여유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필요한 치료가 늦어져도 생사가 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사연이 알려지면서 치료비를 모았고 도움이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증금을 이제 준 거예요. 대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세를 이제 계속 이 집이 대줬죠. 나이지리아인 부모는 10년 전 무역비자로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주로 못 쓰는 전자기기와 헌옷을 주어 나이지리아로 보내 팔았습니다. 종류 가리지 않고 무조건 실어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텔레비전 다 고장나고 막 이런 것까지도. 사는 게 힘들지만 아이들은 밝았습니다. When they pass our home, they just run. 콩이는 건가? 마음이 안 좋아. 아이를 잃은 부모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먼저 내놓고 자기도 뛰어내린 거죠. 그 안에 있던 4명의 아이들은 이제 숨진 4아이 빈소는 가족들 치료가 끝난 뒤 내일 오후 차릴 예정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왔던 한국 땅에서 가족은 삶을 찾지 못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지금은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5일로 줄어듭니다. 오늘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이 같은 내용이 모레 발표됩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정부는 당초 세계보건기구 WHO의 결정을 보고 추가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4월 말에서 한 5월 초 정도에 그 WHO의 그 코로나 긴급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격리라든가 아니면 4급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걸 조금 더 당기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에서까지 마스크를 벗었지만 코로나19가 크게 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격리 기간을 5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자문위 관계자는 확진 이후 5일 정도가 지나면 바이러스가 줄어드는 경향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독감처럼 감염 가능성이 남아 있어도 증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벨기에 등 7일 격리를 유지하는 일부 국가를 빼면 대부분 권고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WHO의 비상사태 해제 이후로 잡았던 시점을 앞당겨 다음 달 초부터 해도 무리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자문위 논의 내용을 토대로 모레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맞붙었습니다. 아들의 학폭 문제가 나왔던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검증 공방도 있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의 입법 절차가 법에 어긋나지만 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로 사과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다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장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정된 상황에서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은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하는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마약 수사, 깡패 수사 왜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달려들 게 아니고. 아니요, 그 시행령은 적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 적법한 것을 다시 되돌리는 이유가 뭔지 물은 겁니다. 예? 원래 그렇게 말을.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론도 나왔는데 과거 경력을 놓고 사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대검 부대변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대검 부대변인 했다고 진짜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장관은 뒤늦게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대검 부대변인. 한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거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기록은 졸업 직전에 학생부에서 삭제됐습니다. 반성을 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그런데 당시 상담 기록을 보니 반성은 없었고 장난처럼 했던 말을 학폭으로 몰았다는 변명만 있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인 정모군은 2019년 2월 서울 반포구로 강제 전학을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 정군은 담임교사와 첫 번째 상담을 했습니다. 정군은 여기서 기숙사방에 피해 학생이 너무 자주 찾아와 비속어를 쓰며 짜증을 낸 게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모두 학교 폭력으로 몰았다고 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차, 3차 상담은 성적과 입시 이야기만 했습니다. 정군은 다음에 학교 폭력 기록을 삭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학폭위를 앞두고 마지막 4차 상담을 받았습니다. 반성 여부와 앞으로의 자세에 대한 상담이라고 돼 있습니다. 같은 날 담임교사는 학폭위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군이 깊이 반성했다며 기록을 지워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학폭위는 만장일치로 삭제를 결정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저는 만장일치라는 결과가 났는지, 자녀의 학폭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또다시 권력의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닌지. 오는 31일 정군의 학교 폭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립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직 개편을 했습니다. 이른바 친명 성향의 지도부 인사들이 대거 교체됐는데 정작 공천 업무에서 가장 핵심인 사무총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당장 비명계는 신용만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측근 그룹 7인회로 꼽혔던 김병욱, 문진석, 김남국 의원은 모두 물러나고 친문계 인사들이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다만 인적 쇄신의 핵심으로 꼽힌 사무총장직은 그대로 조정식 의원이 맡습니다. 총선 공천 실무를 비롯해 당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당 정책위 의장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적극 방어해온 김민석 의원이 맡았습니다. 비명계는 신용뿐인 당직 개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인선으로 사실상 차기 총선 공천권까지 행사하겠다는 뜻을 굳힌 거 아니란 겁니다. 당직을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당 내홍의 또 다른 원인인 강성 지지층의 내부 공격을 두고도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제지하는 신용만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재 당대표실엔 악성 문자 피해 방지 센터란 공식 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이 대표 취임 이후 형사 고발이나 징계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 초 악성 문자를 신고한 한 의원은 JTBC에 심한 욕설을 듣고 신고했는데 담당자는 피해 센터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소위 개딸들의 악질적인 공세에 대해 이 대표가 말로만 자제시킬 뿐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2년 전에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주장해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죠. 미국 하버드대 마크 램지어 교수가 조만간 새 책을 내놓는데 책 소개에는 램지어의 왜곡된 주장이 그대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유명 출판사가 이를 여과 없이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적인 서점 체인인 반스앤노블 홈페이지입니다. 미국의 유명 출판사인 엔카운터 북스가 올 11월 출간 예정인 위안부 사기극이란 책을 미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로 2021년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왜곡한 논문을 펴내 전 세계 학계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하버드 교수로 임용된 만큼 일본 우익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런데 새로 낼 책에서도 미국 인문학 주류와는 정반대로 위안부 여성들은 성노예가 아닌 매춘부였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이 없다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심지어 위안부 시스템을 통해 전쟁 초기 일본군의 성병을 통제할 수 있는 위생 기준이 도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의 근거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책의 공동집필자인 제이슨 모건 교수 역시 강제 성노예는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시민 당국에서 그걸 통제를 하면서 이제 인신매매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논리적 비약인 것이고. 미국 유명 출판계가 램지어 교수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소개하면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 왜곡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네, 홍콩에서는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근 3년 만에 첫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시위대는 저마다 목에 번호표를 달았고 검정 옷을 입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홍콩 당국이 허가한 첫 시위인데 이쯤 되면 허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시민들이 환경 파괴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홍콩 당국이 2020년 보안법 시행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집회 시위를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목에 번호표가 걸려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로 변하거나 폭력 행위가 벌어질 경우 신원 파악을 위한 용도로 당국이 배부한 겁니다. 인원도 100명 이내로 제한했고 폴리스 라인을 엄격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반정부를 상징한다는 이유로 검정색 옷도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장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但係究竟我哋申請嗰時，我哋主辦單位申請係300人，但政府批出嚟100人，咁100人之後都有好多。I didn't really like to wear a number. I don't like to be given a number because it really does limit the spontaneity of the event. It puts people off coming, I think. 홍콩에선 지난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로 만여 명이 체포됐고 이 중 10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중국이 홍콩의 민주주의를 억압한다는 국제적 비난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홍콩 당국이 집회를 다시 제한적으로 허용한 건 중국의 대외 개방 분위기에 맞춘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30조 원 넘는 적자를 냈죠. 그래서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전과 그 자회사 임원이 마치 해외여행 가듯 10여 차례 해외 관광지 출장을 가다가 적발됐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일정을 겹치게 만들어 함께 관광하기도 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수천 개의 바위 섬으로 유명한 베트남 대표 관광지 하롱베이입니다.
한국전력 임원 A씨와 한전 KDN 임원 B씨는 지난해 11월 각각 베트남 출장을 와서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출장 목적과는 관계없는 곳입니다. A씨는 요르단의 고대 유적지 페트라, B씨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관광을 할 때마다 가이드와 렌터카, 식사 비용 등은 두 기관의 현지 지사나 법인에서 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실이 적발한 한전 임원 A씨의 해외 출장 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5차례에 걸쳐 8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한전 KDN 임원 B씨도 7차례에 걸쳐 14개 나라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두 사람은 베트남뿐 아니라 미국, 일본 출장도 날짜를 맞춰가서 함께 관광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직접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업무였고 일정도 단순한 업무 보고와 현장 견학이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현지 지사와 법인에서 받은 관광 비용 570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방침입니다. 퇴직한 A씨는 공직 재임용을 막고 현직에 있는 B씨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적절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 합치면 수억 원의 출장비를 썼는데 이 정도로 끝내는 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네, 50조 원이나 폭락한 가상화폐 루나의 창시자죠.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영 씨를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싱가포르가 서로 데려가 자국 법정에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루나 사태의 피해가 전 세계적이다는 얘기죠. 우선 우리나라가 조금 유리해 보이지만 결정은 몬테네그로 법원이 합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는 나흘 전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붙잡혔습니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현지 법원이 도망갈 위험이 있다며 구금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체포 직후 우리 법무부가 송환 요청을 했지만 권 대표 측이 구금 연장 조치에 항소할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 현지 재판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끝나도 한국으로 바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피해가 전방위적인 만큼 권 씨를 데려가려는 나라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검은 체포 소식이 들리자마자 권 대표를 시세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테라 발행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서도 고소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종 판단은 권 씨 본인의 의사와 각 나라가 내놓는 주장의 타당성 등을 바탕으로 몬테네그로 법원이 내립니다. 원칙적으론 국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한 우리 정부가 1순위지만 각국의 외교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바다 위의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내일 부산항에 들어옵니다. 사전에 니미츠함의 해상훈련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는데 요즘 도발 중인 북한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 FA-18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영화 탑건의 장면처럼 갑판 위 굵은 쇠줄이 전투기를 잡아 멈춥니다.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국 핵항공모함 니미츠함입니다. 축구장 3배 크기의 승조원 5천여 명을 태울 수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립니다. 미로처럼 복잡한 항공모함 안에는 70여 대의 전투기가 훈련을 준비했고 오늘만 20여 대가 뜨고 내렸습니다. 니미츠함은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함, 최영함 등과 연합 해상훈련을 펼쳤고 내일 부산항에 들어옵니다. 니미츠함의 해상훈련이 언론에 공개된 건 6년 만으로 대북 억지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And so it's important for us to be able to integrate with our Republic of Korea Navy allies and share information and our interoperability because we don't like to be coerced. I don't think anyone likes a bully. 이런 가운데 북한도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가 실시 중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란 분석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회사로 출근한 한 60대 가장이 일터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끝내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대체 언제 쓰러진 건지를 알기 위해서 CCTV를 봐야 하는데 근무지인 금융감독원은 원본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줄 수 없다는데 유족이 금감원을 고발했기 때문에 못 준다는 겁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방역을 담당하던 민모 씨는 지난 1월 30일 출근한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3시 30분에 퇴근이지만 연락 없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부터 연락을 하던 가족들은 이튿날 금감원에 민 씨의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 씨는 31일 오후 5시 30분경에서야 금감원 지하 4층 기계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자회사 소장한테 전화가 와서 아빠가 자고 있다고 자고 있으니 모셔가라. 깨어도 일어나지 않는다. 가족들이 도착했지만 민 씨는 의식불명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피가 안에서 많이 출혈이 많이 일어났다. 방치된 시간이 너무 좀 긴 것 같고. 장례가 끝난 뒤 유가족은 금감원에 CCTV를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를 가리고 주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꿨습니다. 유족이 경찰에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하자 1시간짜리 편집본만 보여주겠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여러 가지로 수사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장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관련법에는 자신이 나온 CCTV 화면을 복사하는 걸 수사를 이유로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데 앞으로 재판 등을 고려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취재진의 공식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고인 및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JTBC 김필주입니다. CCTV뿐만이 아닙니다. 금감원은 민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된 기계실을 보여달라는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또 고인의 유품도 50일이 지나서 돌려줬는데 귤 2개와 장갑, 목도리뿐이었습니다. 이어서 윤정주 기자입니다. 유족은 CCTV 확인이 어렵자 민 씨가 쓰러진 곳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거절당했습니다. JTBC가 유족 측에서 받은 지난주 부원장과 면담 과정 대화 내용입니다. 아버지신데 돌아가신 장소 좀 한번 보게 해주시는 게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부탁하자 권한이 없는 사람이란 취지로 말합니다. 부원장님이 그 정도 권한 없으세요? 유족들은 비정규직인 민 씨가 정규직과 갈등이 있어 직원 휴게실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 방역 강화 때 계약직으로 들어와 휴식도 기계실에서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휴게실 안에는 아빠 라카도 없었어요. 그 창고 같은 데서 시신이 난로 설비도 아무것도 없었고 되게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족들은 유품도 약 50일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감원이 현장 보존 등을 이유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을 통해 받은 유품은 장갑과 목도리 그리고 먹지 못한 귤 2개가 전부였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추웠는지 귤 2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상한 것도 없더라고요. JTBC 윤정주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50일째 되는 오늘 유가족들이 특별한 버스에 올랐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면서 전국 곳곳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한 유족들의 걸음을 한민정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매서운 겨울을 지나 봄볕이 들 때까지 50일 넘게 매일 지키던 분향소를 두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오늘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별이 된 가족을 생각하며 밤하늘이 떠오르는 보라색으로 버스를 꾸몄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의 제대로 된 사과, 참사 150일이 되도록 어느 하나 이뤄진 게 없는 현실 앞에 마지막 방법으로 버스를 타고 특별법 만들기에 함께해달라는 호소에 나섰습니다. 그리움이 너무 상처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동참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엄마가 대신 싸워주러 나간다는 마음으로 가요. 버스 너머 비추는 따스한 봄볕도 아빠에겐 미안함과 슬픔이 됐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이 좋은 날씨에 꽃을 보고 오면 즐겁고 그러지를 못하고 그게 참 안타깝고 그래요. 1시간 남짓 달려 맨 처음 도착한 곳은 인천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다시 아이들을 저희가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군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족이 탑승한 진실버스는 오늘부터 열흘 동안 부산, 제주 등 13개 도시를 거쳐 159일째가 되는 다음 달 5일 서울로 다시 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네, 오늘 밀착카메라는 세계 최대 간척지로 불리는 새만금에 다녀왔습니다. 30년 동안 갯벌을 없애면서 서울 3분의 2 면적의 땅을 만들었는데 환경 파괴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새만금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갯벌의 모습은 어떤지 이상엽 기자가 가봤습니다. 길이 33km에 이르는 방조제 옆으로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을 밝히는 해가 떠오릅니다. 이곳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놀이터입니다. 주걱처럼 생긴 부리를 얕은 물속에 넣고 좌우로 젓습니다. 뱃사공이 노를 젓는 모습과 비슷해 이름도 특이합니다. 멸종위기종, 전 세계 2,400마리만 있는 저어새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황새는 우아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멸종위기종 검은머리 갈매기가 날아가고 큰 기러기와 검은머리 물대새도 보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가 둘레였습니다. 부리가 아주 특출나게 그 홍당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월달, 5월달에 여기서 번식을 해요. 갯벌 속에 있는 풍부한 먹이 때문에 새들이 모이는 겁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간척 사업은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간 돈만 8조 원이 넘습니다. 갯벌은 하나둘씩 사라졌고 이제 새만금엔 군산의 수라갯벌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곧 없어질지 모릅니다. 신공항 예정지로 뽑혔기 때문입니다. 이 수라갯벌은 연안습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갯벌, 그다음에 염습지, 그다음에 육상 생태계로 이어지는 생물 다양성이 높아요. 고라니, 수달과 너구리 발자국 등 갯벌에서 습지로 이어진 현장엔 다양한 야생동물의 흔적이 확인됩니다. 정부는 새만금의 신공항 건설뿐 아니라 여러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테슬라 공장을 짓고 할리우드급 촬영 스튜디오를 만들겠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방조제로 이 바다를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거의 이제 육지화가 이제 된 상태입니다. 지금 갯벌이라고 좀 볼 수 없는 새만금 쪽 발전을 위해서 인정하는 거다. 하지만 갯벌이 사라지면서 잃는 것이 많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갯벌이 탄소를 흡수해 기후 위기를 막고 수질을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연간 16조 원 이상으로 평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갯벌이 흡수하는 탄소의 양은 연간 CO2 기준 50만 톤 정도 이른 승용차 20만 대 정도가 내뿜는 CO2의 양을 갯벌이 흡수해 준다는 거죠. 유네스코는 2021년 대한민국의 갯벌 4곳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수라갯벌이 있는 군산은 문화재청에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국가계획부지 중 일부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되는 게 적절한지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가가 어떠한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갯벌이고 그냥 살아있는 공장이고 살아있는 산터고 살아있는 먹거리고. 유네스코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정했다는 건 한 나라뿐 아니라 인류 모두가 함께 보호해야 할 가치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개발을 이유로 갯벌을 무너뜨리면 그 결과는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돌아올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 강사가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막말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해당 강사는 교체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효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강사 A씨로부터 여성 비하 발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자들 때문에 수준 떨어진다. 학력 저하된다. 여자애들 눈빛이 맹하고 무표정의 대답도 안 한다. 여자들은 꽁꽁 오지 말고 따비는 하지. 충격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외에도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길거리 나가서 이태원 3사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공부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등록금이 아깝다,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A씨의 수업 태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1주차 때는 교통체증 때문에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주차에 와서까지 늦는 거는 어느 정도 불성실함이. 취재진이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A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측은 온라인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 확인을 하던 도중 해당 강사가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미국의 한 강연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 내에선 극우 세력과 단절하자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김 최고위원은 유독 전광훈 씨와 관련된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강연회.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교민들이 모인 보수단체 앞에서 민주노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열성이 도가 지나쳐서 북한의 지령을 직접 받는 사람들이 그 간부로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민주노총에 맞선 공로가 있다며 전광훈 씨를 추켜 세웠습니다. 전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방문이 우파 진영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되어서. 앞서 김 최고위원은 전광훈 씨의 예배에 참석해 했던 5.18 관련 발언으로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찬물을 깬 게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뭐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이후 직접 사과까지 했지만 또다시 전광훈 씨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극우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중입니다. 허은하 의원은 수석 최고위원의 분별 없는 행동과 발언이 국민들에게 보수의 전부인 것처럼 보일까 두렵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항공택배로 마약을 들여와 전국에 퍼뜨린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잘못 배달된 택배를 받은 시민이 신고를 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20대 4명이 모여 웃고 떠들다 욕설을 내뱉습니다. 흥분한 듯 괴성도 지릅니다. 장소는 클럽 화장실, 모두 마약에 취한 겁니다. 이 마약을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클럽에 공급한 주범은 미국 하와이에 사는 30대 한국인이었습니다. 맞죠? 수평점 발부돼 있습니다. 마약은 과자 상자에 숨겨 항공 택배로 보냈습니다. 택배를 받은 유통책은 클럽 인근 약속 장소에서 구매자가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50차례 마약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택배가 잘못 배송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신고자는 일반 원룸 주택가 주인입니다. 하와이에서 배송된 택배 안에 마약류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마약류는 대마 5.8kg, 엑스터시 2,920정, 코카인 20g 등 시가 20억 원어치입니다. 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밀반입 사범 3명과 클럽에서 판매하고 투약한 66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했습니다. 해외 직구와 택배가 일상화되면서 마약 밀수 경로도 넓어지고 교묘해지는 추세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동물원을 탈출했던 얼룩말 세로의 사연이 CNN을 비롯한 주요 외신에서도 보도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세로를 패러디한 모습들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바일 디슈 시작합니다. 당근을 줘도 안 먹고 그러더니 가까이 와서 당근 먹고 바다 먹고 하는 거예요. 친구도 많이 지금 힘내주고 있고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게 하루하루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저출산 해결책 아이디어가 집권 여당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몇 개를 좀 보면요. 아이 한 명에 월 100만 원씩
18세까지 2억 원 넘게 주겠다. 자녀가 셋 이상이면 군대를 안 가도 되게. 급기야 오늘 보도된 한 아이디어는 아이 셋이면 4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도 검토하겠다. 자, 셋을 낳으면 병역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도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려줄 4억 원이 없으면 이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물려줄 돈 좀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합니다. 토론해 본 적은 없다고 하고요. 알아보니 여당의 누군가가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살짝 흘려서 여론의 반응을 살핀 거라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일단 반응은 나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반응을 좀 보면요. 군대 갈 나이에 자녀 셋 있으면 고딩 엄빠 되란 말이냐. 집도 절도 없어 결혼도 못한다. 증여세 낼 만큼 돈들이 있었으면 애를 낳았겠지라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부자들만 혜택을 보고 그래서 부자들만 애를 낳으면 그 애는 또 부자일 가능성이 크고 또 그 애만 애를 낳게 되면 결국 우리 사회는 부자만 남아서 결국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건가요? 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주 쉬운 아이디어를 잠깐 드리면 일단 고용노동부가 이게 제대로 된 시간표다라고 했었던 거죠. 물론 지금은 재검토입니다. 9시 퇴근, 9시 출근이면 연애도 결혼도 못하고 아이를 낳기도 키우기도 힘듭니다. 당시 제도적으로 잘 만들면 된다 하겠지만 최근 조사를 보겠습니다. 출산 휴가도 제대로 못 가는 사람이 많고요. 육아휴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제도도 눈치 보여서 못 쓰는 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장관님들도 대통령 눈치 보지 않습니까? 저출산 대책 쉽지 않은 거 이해합니다. 일단 있는 제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아이 맡길 곳이라도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차준환, 이혜인 선수가 나란히 은메달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차준환은 남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딴 건데요. 메달 한번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출국 바로 전날 스케이트가 부러져 긴장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김연아의 스승이자 차준환의 코치 브라이언 오선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경기 끝난 후 어메이징 이렇게 그냥 영어로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황선우가 국가대표 선발전 자유형 100m에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으며 생애 첫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48초 22를 기록했는데 본인이 세운 종전 한국 기록엔 0.65초 모자랍니다. 놀라운 건 다른 선수들도 49초대를 기록하고 결선에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49초대의 선수도 많이 없었기도 하고 예전에는 48초대의 기록도 거의 없었다고 봤어야 됐는데 대한민국 자유형의 사기가 더 올라가는 그런 발판이 되는 시합이 됐던 것 같아요. 기상센터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오늘 아침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철원, 김하읍의 아침 기온이 영하 7.8도, 파주는 영하 4.2도, 서울 1.9도까지 떨어지며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았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바뀌는 환절기 날씨에 조심해야 할 질환들이 있죠. 우선 비염과 감기가 있는데 둘 다 콧물과 재채기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비염은 재채기가 잦고 코가 가려운 경우가 많고요. 감기는 인후통과 고열 여부로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봄철에 꽃가루나 동물의 털 등이 날리며 결막염 발생도 늘어나는데요. 예방법은 선글라스를 끼거나 또 손을 깨끗이 씻어주는 겁니다. 피부가 무척 가렵다면 피부염일 수 있는데요. 체온 유제 신경을 쓰고 반신욕 등을 통해서 피부 노폐물을 배출한 뒤에 보습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내일 날씨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씩 더 오르면서 꽃샘 추위는 물러가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또 나라 밖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데다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수도권 등 서쪽 지역 중심으로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자, 하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엔 좀 구름이 끼었다가 오후에는 전국이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광주와 대구 4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6도, 전주와 부산 17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 오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서울에선 벚꽃이 폈습니다. 작년보다 열흘 일찍 개화했는데요. 남부지방, 경남 진해 같은 경우는 이미 벚꽃이 보시는 것처럼 만발해서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당분간 비 소식이 없고 기온도 상승세라서 만발한 벚꽃이 급히 지거나 바람에 날려 떨어질 가능성은 적겠습니다. 다만 건조특보가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모든 오피스 커져라 가능성 비즈데스커스로 어디서나 투명하게 누구보다 손쉽게 비즈데스커스. 촬영할 신발이 너구나? 한번 걸어볼까? 어? 여기 어디야? 자꾸만 걷고 싶은 즐거움. 네파 하이플로우 쿠시. 슛 들어간다고? 갈게! 네, 계속해서 뉴스룸 D가 유튜브로 이어집니다. 박원석, 장성철 두 분 패널과 함께 여당에서 나온 저출산 대책과 민주당에서 나온 인적 쇄신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